대금 지급 절차, 납품을 하면 이제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 기준은 검사다, 검수다. 검사예요, 검사. 그러니까 검사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수는 수량을 조사한다고 했지? 수량이야. 부족하면 걷다 더 넣으면 되지?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 물건 전체를 폐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검사가 중요한 거예요. 검수는 물량이 제대로 왔는지, 아니면 이 온 물량 중에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하자가 있는 물건이면 그거 빼고 다른 거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니까 검수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다. 검사가 중요한 거지. 검사, 이 물건 하나를 검사하는데 이 물건이 잘못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 전체를 다 폐기해야 되는 거예요. 10개 물건을 다 폐기해야 되는 거지. 근데 검사는 이미 통과했어요. 근데 검수를 하는데 이게 잘못 세워갖고 9개밖에 안 되더라. 부원장님이 방문각에서 책을 20권씩 시켰는데 19권밖에 안 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한 권이 안 왔다고 방방 뜨더라고. 그러면은 한 권 들어왔다고 전화하면 어떻게 하면 돼? 한 권 다시 보내주면 되지. 그쵸? 근데 이 책 자체에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전체를 다 폐기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검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통과하면은 이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날짜가 나올 텐데, 책 내려오면은 그 도표 밑에 동그라미 2번 있죠? 대금 지급 청구. 계약 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완료한 후 검사에 합격했을 때는 대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해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돼 있어? 4. 그러니까 검사 통과하면은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고요. 이거 객관식으로 나오면은 형식적으로 생각하면 검수 같잖아. 아까 얘기하실 때 전부 다 검수라고 했잖아. 그게 아니라고. 검사. 그랬을 때는 이제 납품 서류를 확인하게 되는데, 물품 납품 시에 영수증 5통. 근데 영수증 5통 예전에는 종이로 제출했지만 요즘엔 나라 상태에 전부 다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거지. 그래서 5통 제출하라고 해갖고 별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기타 제출 서류를 첨부해 대금 지급 청구. 그래서 이 다음 서류를 확인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7번까지 있죠. 이 중에서 두 번째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검사관의 인감 이렇게 있지. 조달청 검사 안함 삭제. 인감증명서 제출하는 규정은 전부 다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삭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품 납품 및 영수증 기재사항, 그 다음에 이 계약 물품의 규격 및 납품 수량, 납품 기한 대 실제 납품일, 원산지에 관한 사항, 계약 보증금 및 하자 보수 보증금 적립 사항, 계약 금액과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될 금액에 관한 사항, 유보액 및 유보율에 관한 사항. 그래서 이제 이 납품서에는 요거를 확인하는데, 제일 밑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이렇게 나오지? 근데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이거를 왜 띄우라고 그래? 지들이 확인하면 되지. 맞잖아요. 이거 우리나라 행정기관에서는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국세, 지방세를 체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내가 서류를 떼다 주지 않더라도 행정기관에서는 다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래서 삭제예요. 이게 삭제되니까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그 Q&A 문제 있지. 다음 중 계약 상대자가 대금 지급을 청구할 때 납품 서류 확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계약 물품의 규격 및 납품 수량, 계약 상대자의 재무제표, 계약 상대자의 재무제표 이것까지 확인할 필요 없지. 그래서 원래 정답은 2번이에요. 근데 거기 3번에 뭐가 있습니까?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있지? 그러니까 요것도 삭제. 그 다음에 이제 대금 지급 청구. 계약 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완료한 후 검사에 합격했을 때는 대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해 대금 지급을 청구한다. 여기 검수가 아니라 검사라고 했지? 그 다음에 대가의 지급. 청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그러니까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5일 이내에서 연장 특약을 할 수 있고 현재지변 등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한다. 그러니까 이거 이 예외 규정, 이 단서 규정은 빼도 돼요. 그러니까 5일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지. 원칙 규정. 그 다음에 대금 지급 시 하수급인에게 통보. 그러니까 이 대금을 지급하고 이 국가 등은 이 하수급인에게도 통보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수급인을 특별히 보호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대금 줬으니까 너도 빨리 네 거 챙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계약 상대자는 대금을 지급받은 데는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도급 대금을 지급했다는 것을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통보를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수급인 보호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쓴 이런 흔적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기성부분 대가 지급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한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 관계가 이행을 할 때 이게 한꺼번에 다 이행을 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이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행했고 여기서도 이행을 하는. 그래서 이행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행이 완료가 되면은 이게 이제 기성대가가 되는 거지. 이 기성대가는 30일 이내에 30일마다 공평하게 납품이 된 거는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가 지급 대상액. 그러니까 나중에 납품 대가를 지급하는데 계약 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하고 대가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다. 이렇게 되는데 납품 대가에서 이제 공제할 금액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잘 생각을 하시면 이거는 당연한 규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계약의 계약 체결일이 여기에요. 계약 체결일부터 여기서 1년 동안 납품을 하기로 했습니다. 납품을 하는데 이게 한꺼번에 납품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납품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지금 배우시는 건 여기서 납품 대가 청구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납품 대가는 이 계약 상대자가 그동안 받았던 돈이 있지. 이 계약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받았던 돈은 이 납품 대가에서 어떻게 빼야 되겠지? 돈을 더 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거를 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뭐를 빼느냐? 기성 또는 기납부한 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에 여기서 순차적으로 아까 30일마다 기납 부분에 대해서는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미 받은 돈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빼야지. 그 다음에 선금 잔액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면 조금 이따 배우세요. 조금 이따 배우시는데 선금을 줍니다. 계약 금액 중에서 뭐 적게는 30%, 최대 70%까지 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100억의 계약을 체결했으면 최대 70억까지 미리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미리 주는 이유가 뭘까요? 조금 이따 배우시는데 미리 주는 것은 돈을 미리 줘야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산다든가 기계를 산다든가 이거 구입하겠지? 그래서 이거 하라고 돈을 미리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금 지급액도 그냥 막 주는 게 아니라 이 비율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이 선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100억 중에 70억 받았으니까 여기 납품 대가에서 70억 빼야 되겠지. 그래서 이 선금 잔액 빼고 지체상금 징수 대상액.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납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체됐어요. 지체됐으면 요게 이제 이 지체한 일수에 비해서 지체한 날짜에 비해서 지체상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요걸 빼고 그다음에 계약금액 지급 유보 대상액, 즉 사후 원가 검토 조건부 계약 또는 기타 설치, 시운전, 미필 등 계약금액 일부를 유보할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뭐 이거는 빼고 그냥 간단하게 시운전을 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시운전이 끝나지 않았을 때 금액 일부를 유보한다는 얘기지. 그다음에 하자보수 보증금. 그러니까 하자보수 보증금도 여기서 이제 하자가 생겼을 때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금액은 당연히 빼고 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납품 대가에서 공제할 금액 이거 외우지 않더라도 객관식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찍을 수 있겠죠? 찍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객관식 시험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기성대학교에서 성금 정산액만큼 공제한 후 지급.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종결 절차입니다. 56페이지. 계약 이행을 완료했으면 검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계약 담당 공무원이 검사 및 검수를 수행하게 되고 대금 지급 요청 및 지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증서 해지 및 반환 이렇게 되고 계약 종결 처리 및 계약 대장에 정리를 합니다. 사후 관리 및 평가 연계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완료가 되고 이행이 완료가 되고 검사를 요청해 갖고 이게 어떤 절차에서 끝나느냐 요거를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서 보는 이제 보증서 해지 및 반환 요 내용이 있게 되는데 요 보증서에 대해서는 오늘 배우시는 내용 중에서 핵심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 아주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이제 이 계약을 체결하면 뭐를 준다고 했어요? 선금 준다고 했지. 선금 뭐 30% 아니면 뭐 70% 뭐 플러스 10% 뭐 추가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최대 70%까지 줍니다. 이 70%는 주로 어떤 때냐면은 수혜복구라든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혜복구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줘야 빨리 하잖아. 그래서 이제 이 선금 비율이 높습니다. 나머지는 뭐 한 30% 이렇게 이 선금을 주게 되는데 30%의 선금을 준다. 이게 100억짜리 공사라고 가정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30% 3억을 주는 거지. 30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30억을 주면은 이 민간 기업에서 이 30억 갖고 뭘 해야 돼? 이 물품을 조달하기 위한 기계를 산다든가 원료를 산다든가 이런 걸 해야 되지. 이런 거 하라고 주는 거야. 이런 거 하라고 주는데 이거를 FM대로 이런 거를 사는 기업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을 수 있겠죠. 이 성금을 받아갖고 주식 투자를 해갖고 이 30억을 날렸다. 그러면 국가에서 요거를 그대로 손해를 봐야 되느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잖아. 뭐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성금을 줄 때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보증서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30억에 대한 보증서. 그러니까 그 보증보험의 그 보증서를 내고서 30억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 민간 기업이 이거를 주식세에서 날렸으면 어디서 책임지는 거야? 보증기관에서 책임지는 거지. 그래서 국가도 안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에서 이거 손해보고서 그냥 덥석 돈을 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국가에서 모든 돈을 줄 때는 다 보증을 받고 줍니다. 그냥 주는 돈은 없어요. 괜히 돈 그냥 줬다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주식 투자해서 날리면 곤란한 거지. 제가 듣기로는 이 조달사업부에 근무하신 분들 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옛날에는 이 성금을 받아갖고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대요. 저는 뭐 그쪽에 근무를 안 해갖고 잘 모르는데 옛날에는 기업에서 이거를 받아갖고 이런 용도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준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거 갖고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투기라는 거지, 투기. 그다음에 이제 하자 보증 및 이 사후 관리 이 얘기입니다. 요게 이제 책 56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나오게 되는데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이거 어디서 규정하고 있습니까?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부동산 공부하신 분들은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어떤 책임이다? 뭐가 실책임이지?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을 매도인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의 하자에 대해서는 이 매수인에게 이 부동산을 넘겨줬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담보 책임을 지는 거지. 하자가 생겼을 때 그거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하자 담보 책임이라든가 이런 거는 양당 수재의 약정이 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약정이 없을 때 매수인의 하자 담보 책임은 몇 개월이에요? 그거 매매에서 6개월로 배우시지 않습니까? 여기 참 부동산 공부 안 하신 분들인가? 개공사한테 물어보면 이거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6개월 동안은 이 부동산에서 생긴 하자에 대해서 매수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매수인은 고의과실이 없어도 무조건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하자 담보 책임이 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이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 요게 이제 이 나오게 되는데 뭐 하자의 정의 하자에 대해서는 조달 관련 법령에 규정이 약간씩 전부 다 차이가 있게 전부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법과 조달물자 계약의 하자 담보 책임 비교 이렇게 해서 이제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도표가 나와 있는데 이거 뭐 다 공부하려면 부담스럽죠. 근데 민법의 하자담보 책임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무과실 책임이라고 했지? 근데 여기 이제 그 주달물자 계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하자 원인, 책임 있는 사유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고 판정된 경우만 하자 처리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계약 상대자가 고의과실이 없었으면 책임 안 진다는 얘기지? 민법은 무과실 책임인데.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과목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 나오네. 매수인이 하자 사실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민법에서 규정된 하자담보 책임 이 6개월, 이거는 당사자가 특약을 했을 때는 6개월이 우선입니까? 특약이 우선입니까? 특약이 우선이지.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을 체결할 때도 그 납품일부터 계약서 특기사항에 명시된 기간 동안 하자담보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약 우선이니까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이건 첫째 시간에 배우셨지. 그러니까 인쇄된 내용보다 볼펜으로 쓴 게 우선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오늘 핵심 내용,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선급금 보증금, 하자보수 보증금, 그 다음에 매입채권 및 보험관리, 이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배우시는 내용은 뭐예요? 지금 배우시는 내용은 그 계약 관리에서 총론을 배우는 거예요. 총론을 배우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부분에 치우치지 않는 거지. 그러면은 오늘 이제 이 총론 부분을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뭐를 배울까? 물품 공급계약, 용역 공급계약, 공사 공급계약, 이걸 배우는 거지. 이걸 이제 개별적으로 하는 거지. 이거 강론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총론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물품 공급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공사 계약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용역 계약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짬뽕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조금 기다리면 이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배우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종합적인 면에서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선급금, 보증금, 하자보수 보증금, 요거를 이제 배우시게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입찰보증금입니다. 입찰보증금 이거 어제 배우셨을 것 같은데, 입찰보증금 몇 프로입니까? 10%래? 에이그, 지금 경매 생각하시는 거 아니야? 아, 이건 따로 배워야지. 5%예요, 5%. 아, 조금 있어 나와. 그래서 이제 입찰보증금은 본래 입찰 후 계약 체계를 보장받기 위한 물적 담보로서, 그러니까 계약 체계를 보장받기 위한 물적 담보로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사전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에 한해 입찰보증금 납부로서 입찰 참가 신청에 가름한다. 그러니까 입찰보증금을 왜 받는 겁니까? 아, 이거는 경매하고 똑같아. 경매하고 똑같은데 낙찰자로 결정이 돼 있죠. 내가 낙찰자로 결정이 됐으면 계약해야 되지. 계약을 안 하면 어떻게? 이거 다시 입찰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상당히 복잡하고 기간도 많이 소요되는 거죠. 이거를 방지하고 계약 체계를 강제시키기 위해서 입찰보증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약 체계를 보장받기 위한 물적 담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체계를 강제시키기 위해서 입찰 보증금을 받는다. 그 다음에 국가 등의 입찰 보증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가 면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담당 공무원은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지급각서를 제출받는데 이 전자입찰은 전자입찰서에 이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가 포함이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야? 국가. 혹시 경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전세 사기로 인해서 이 다가구, 상가주택 이런 게 경매로 많이 나오지. 근데 지금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LH에서 이거 우선 매수하죠. LH에서 다 매수해요. 매수해갖고 나중에 이게 가격이 올라서 임차인들이 손해보지 않을 정도가 되면 그때 임차보증금을 내줍니다. 이렇게 이제 특별법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전세 사기로 인해서 이런 특별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다가구 상가주택이 경매 처분되면 LH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원래 이렇게 하면 좀 얘기가 벗어나는데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제도가 있고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하려면 뭐를 제공해야 돼? 보증금 제공해야 돼요. 그런데 LH는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LH는 왜 보증금 납부하지 않고도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을 거예요. LH가 돈 없어지고 안 낼 일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누구야? 국가 등. 그러니까 국가 등이 입찰을 해놓고 계약을 안 하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지. 서로 뭐 지들끼리 하는데. 대신에 계약 담당 공무원은 뭘 받는다는 얘기예요? 지급각서를 받는다는 얘기지. 지급각서를 받아갖고 만약에 낙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이 지급각서에 의해서 입찰 보증금을 청구를 해갖고 받아내는 거지. 그러니까 입찰 보증금 안 낼 일 없잖아. 개인은 입찰 보증금 안 내고 그냥 도망갈 수도 있고 그냥 만세 부를 수도 있고 그렇지. 근데 국가 등이 그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건물을 짓는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입찰을 받는 거예요. 입찰을 받는데 여기 누가 입찰할 수 있느냐면은 LH 입찰할 수 있지? 얘네들 건설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LH에서 입찰할 때는 입찰 보증금 5%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고 지급각서를 받는다는 얘기지? 근데 LH가 낙찰이 됐는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것도 예상을 해서 그러니까 이 계약 관리 파트가 담당 공무원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예상을 해갖고 여기다가 규정을 다 두고 있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규정을.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려고 들지 말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급각서를 제출했는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그러면 계약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LH한테 청구하면 되지. 청구하면 주겠지. LH에서 이거 떼먹을 일 없잖아. 그러니까 국가 등은 안 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입찰 보증금은 해당 입찰자가 입찰한 금액의 100분의 5 여기 나오잖아요. 100분의 5 이상이어야 하며 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그 단가에 회차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어야 한다.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100개를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100개를 조달하는데 여기서 10개를 지급하고 여기서 15개, 여기서 30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입찰 보증금을 얼마를 내야 되느냐. 이거 뭐를 기준으로 해서 입찰 보증금을 산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최대량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최대량에다가 단가를 곱하는 거지. 그러면 금액이 나오잖아. 이거에 5%를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접수되죠? 그 다음에 이제 입찰 보증금 산출 이렇게 나오는데 역시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5%만 잘 알아두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입찰 금액의 5%, 그 다음에 단가 입찰은 입찰 단가에다가 아까 최대량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매 회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 여기에 5%. 그 다음에 희망 수량 입찰 단가에다가 희망 입찰 수량 여기다가 여기에 5%. 그러니까 내가 이 100개를 입찰하겠다고 100개를 납품하겠다고 입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가가 있지? 단가에다가 곱하기 100을 곱하면 되겠지. 이거에 몇 프로? 5%. 요거를 입찰 보증금으로 제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여기 계속비 계약이 있게 되고 계속비 계약 이렇게 나오지?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그 계속비 계약을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도 공부 다 하면서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갖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장기 계속 계약하고 계속비 계약 이렇게 이제 그 이 두 개가 있게 되는데 장기 계속 계약이라는 것은 이게 이 어떤 공사라든가 예를 들어서 원전 공사를 한다. 이 원전이 하루아침에 지어지는 게 아니지. 상당히 오랫동안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장기 계속 계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져야 되는 이 공사 계약. 이거를 이 장기 계속 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계속비 계약은 어떤 차이점이 있게 되냐면은 여기 이제 5년 동안 공사를 한다고 쳐요. 5년 동안 공사를 한다고 치면은 이게 회계 연도가 있지.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예산에서 나오는 거죠. 예산은 5년 거를 한꺼번에 짜는 게 아니라 1년 단위로 짜지. 1년 단위로 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보면은 이게 뭐 사실이 맞는 건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그냥 우리가 쓰는 이런 용어를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느 지역에 가보면은 다리를 놓는데 선거철마다 선거가 끝나야 이게 교각이 하나씩 들어선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공사가 뭐 한 10년 동안 이렇게 장기간 지속되는 거지. 그러면 왜 이게 선거가 끝나야 교각이 하나씩 들어설까요?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정권에 따라서 이게 예산이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 공사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산이 반영이 되면은 요만큼 공사를 하는 거고 반영이 안 되면 그 애는 쉬어야 되지. 그 다음에 다시
요만큼 반영이 되면 공사하고, 또 반영이 안 되면 중단하고, 반영이 되면 또 공사하고. 그래서 오는 뭐 시골에 가면 이런 얘기들 주로 하잖아. 근데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이 계속비 계약이에요. 이 계속비 계약은 5년 동안 이 장기 계속 계약이에요. 이 공사대금을 한꺼번에 반영하는 거. 여기서 한꺼번에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원전 짓는데 하나 짓는데 5조 원이다. 그러면 5조 원이 한꺼번에 통과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예산은 원전을 짓는데 올해는 1,000억이 들어가고 내년에는 2,000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3,000억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다 예산이 반영이 되잖아. 이게 원칙인데 계속비 계약은 이 총 공사대금을 한꺼번에 반영하는. 그러면은 정권이 바뀌거나 이런다고 하더라도 이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계속비 계약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읽어보면은 사업기간이 1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어 단년도 예산으로는 완성을 하지 못할 때 단년도 예산으로. 참 말들을 좀 어렵게 썼죠. 계속비를 편성하게 된다. 계속비란 수년도에 걸친 경비에 관해서 미리 일괄하여 국회 의결을 얻고 이것을 변경할 경우 외에는 다시 그 의결을 필요가 없는 경비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가 보장이 되는 거지. 계속비의 연한은 5년 이내이다. 수개년간 계속되는 사업이 일단 착수된 후에 중도에서 국회의 의결을 얻지 못하여 중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계속비는 경비 총액과 그 연한을 미리 정하여 국회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계속비의 성질상 매년도의 지출 잔액은 예정 연한이 종료할 때까지 순차적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그러니까 올해 1,000억, 내년에 2,000억, 3,000억, 4,000억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사용하겠다고 계획을 짜갖고 총액을 국회를 통과시킨 거예요. 총액에 대해서 국회를 통과시켰으면은 이렇게 해서 총 1조 원이에요. 근데 올해 써야 될 돈을 다 못 썼어. 그럼 어떻게 해? 내년도로 그냥 2월 시켜서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어차피 통과됐으니까. 장기 계속 계약 또한 1년 이상 단연도 사업에 적용하는 계약 방법이다. 하지만 예산을 매년 확보해야 되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사 금액을 매년 반영을 하느냐, 아니면은 총액을 한꺼번에 반영하느냐. 한꺼번에 반영하는 게 이게 계속비 계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 보증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입찰 보증금은 5%라고 했지. 근데 여기는 내용이 안 나온 것 같은데, 뭐 책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겠지만, 그러면 5%는 뭘로 냅니까? 현금이나 보증서로 내면 되겠지. 맞잖아. 입찰 보증금 5%는 현금으로 내도 되겠고 보증금으로 내도 되겠지.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억짜리다. 100억짜리를 입찰한다. 100억짜리 입찰하는데 뭐 쉽게 생각해서 100개 업체가 입찰한다. 그럴 수 있잖아. 때에 따라서는 이거 만들기 쉬운 물건 같은 경우는 1,000개 업체가 입찰할 수도 있잖아. 조달 시장이 이게 일반 민간 기업에게 완전히 개방이 돼 있으니까
평등하게 누구나 다 이 조달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100개 업체가 입찰하고 치면 입찰 보증금 얼마예요? 5억이지. 5억 곱하기 100개 업체면 500억? 맞나? 이건 뭐 총액을 따지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지. 그러면은 100개 업체가 그 5억씩 해갖고 현금으로 내는 업체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증서로 내겠지. 뭐 기업체가 뭐 현금을 이렇게 넣었다 뺐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보증금으로 낼 겁니다. 보증서로 낼 겁니다. 보증서로 내는데 그러면 500억의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구 배만 벌리는 거예요? 누가 돈을 벌어? 보증기관이 돈을 벌지. 그러니까 보증기관만 좋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 조금 문제가 있겠지? 그러면은 아주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1000개 업체가 입찰한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다 공 하나 붙여갖고 5천억이 되지. 5천억에 보증서 주는데 보증료 받잖아. 그러면은 한 기업체당 5억씩 보증을 해준다. 이 보증료를 다 받습니다. 이 보증료 나중에 돌려줘야 안 돌려줘요? 안 돌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보증회사만 배불린다는 얘기지. 요거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까 국가 등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 지급 각서라는 뭐야 이름이? 여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이걸로 대신한다고 했죠. 근데 이거를 국가 등만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신하는 게 아니라 일반 기업도 전부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신을 한답니다. 그래야 맞겠지. 괜히 이 국가랑 민간기업이랑 이 양자 이 중간에 껴갖고 보증에서만 잔뜩 배불려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국가 등뿐만 아니라 이 일반 민간기업도 이렇게 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여기 전자입찰은 전자입찰서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전자입찰서에 그냥 사인만 하면은 입찰보증금 돈으로 안 내도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입찰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끔 이 제도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보증금입니다. 입찰보증금하고 계약보증금하고 이제 계약보증금은 체결된 계약의 적정한 이익을 담보하고 계약 불이행 시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납부하는 물적 담보이다. 법적 성격은 역시 예정 손해배상액. 민법에서는 손해배상액이 예정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정 손해배상액. 예정자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마찬가지 개념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 계약금은 아까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양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손해배상액의 예정. 그러니까 위약금이 되려면 양당사가 뭘 해야 된다? 약정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특약이 있는 경우에 예정 손해배상액이 된다. 그러면 이 계약보증금은 이 체결된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담보하고 계약 불이행 시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납부하는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계약을 체결하지?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게 100억 공사예요. 100억 공사인데 여기가 이행 완료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 여기서 계약 보증금 이거를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지? 맞잖아요. 계약 보증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에 대한 비율로 납부해야 될까요? 100억. 이거에 대한 비율로 납부를 해야 되겠지. 그 이제 조금 이따 나와요. 요걸 일단 이 머리에 두시고 계약 보증금의 납부 원칙은 계약 금액의 이게 10%예요. 아까 입찰 보증금은 몇 프로라고 했어? 5%. 이거는 10%. 그러면 이제 단가 계약이 있게 되는데 여러 차례 분할의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회차별 이건 마찬가지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의 계약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한다. 아까 입찰 보증금 계산하는 방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적 계약 제1차 계약 체결 시 부기한 총 공사 금액이나 총 제조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 그러니까 100분의 10 요거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납부 시기와 납부 방법 계약 체결 전까지 현금이나 또는 보증서로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현금이나 보증서로 납부하는데 이거 현금 납부할 사람 없지. 보증서로 납부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장 유가증권으로 납부한 경우. 그게 상장 유가증권, 주식이에요, 주식. 주식으로 납부했을 때는 총 공사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주식으로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주식은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 그러면 주가가 떨어졌을 때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예요. 요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세 변동이 있어도 환불하거나 추가 납부 등의 조치는 없다. 요걸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계약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 면제할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국가기관 등은 당연히 면제할 수 있겠지. 국가가 이행을 안 할 거라는 이런 예상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때는 계약 보증금 면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계약 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 계약 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국가가 건물을 임차하는 거예요. 국가가 건물을 임차하면은 보증금은 누가 내야 돼? 그러면 국가는 임차인이고 민간 기업이 임대인이 되지. 그러면 보증금은 임대인이 내는 거예요? 임차인이 내는 거예요? 아니,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아파트 임차하신다고 그러면 보증금 누가 내? 내가 내는 거지. 임차인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임차인이에요. 근데 임대인한테 보증금 날래 소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국가가 임차인이라고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보증금 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아니, 이거를 너무 이렇게 이 국가가 개입됐다고 해서 이상한 거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개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개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임차인이 집주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너 이거 계약 이행 안 할 염려가 있으니까 나한테 보증금 달라.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보증금 달라. 이렇게 요구하면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이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정부가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한테 보증금 달라 소리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 당연한 얘기지.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보증금 누가 내? 아니, 이상호 배우니까 이제 머리가 이게 왔다 갔다 하십니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보증금을 누가 내는지도 몰라? 당연히 임차인이 내는 거지. 근데 여기서 정부가 자기는 정부라고 임차인 주제에 임대인한테 보증금 달래 소리 할 수 없는 거지. 아,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외우려고 들지 말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이게 다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해당 공급자가 아니면 해당 부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그러니까 이 물건은 오직 나만 만들어요. 오직 나만 만드는 거지. 다른 사람은 못 만드는 거야. 세계에서 유일하게 나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너 그 납품 계약할 때 보증금 달라고 하면은 내가 싫다고 하겠지. 그런 얘기 하려면 우리 계약 말자. 이게 가불이 바뀌는 거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계약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면제 사유 이게 이제 이 지문이 나왔을 때 다음 중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아, 여기 문제 있을 것 같아, 느낌이. 지금 문제를 안 봤지만. 그러니까 1, 2, 3, 4, 5번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를 외워서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당연한 얘기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 책에 있는 문제 풀어보시면은 이거 상식선에서 접근하면 부분 해결되는 문제죠. 아, 이거 계약 관리 안 배웠어도 대부분 맞추지. 아, 특히 어른들이기 때문에 이 상식이 풍부하시잖아요. 그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예, 아까 조금 전에 했었죠. 면제 받았을 때는 이 계약 담당 공무원은 계약 보증금이 면제된 경우에도 계약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예, 계약 보증금의 국고 기수. 사유는 세무 불이행이지. 그러니까 그 계약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 보증금 뭘 처하는 거지? 안 돌려주는 거죠. 국가 귀속하는 거예요. 그 보증금의 성격이 그거잖아. 그 다음에 계약의 일부 불이행 시 보증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한다. 뭐 일부를 불이행하든 전부를 불이행하든 불이행은 마찬가지니까 계약금은 국가로 귀속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기성부분 미지급 금액과 상계 처리 불가. 그러니까 기성부분 미지급 금액, 이거는 뭐를 얘기하느냐면은 이 공사대금 안 준 거지. 아, 그러니까 아까 납품하는 대로 이 30일 안에 대금 지급해야 된다고 했지. 근데 대금 지급할 게 있고 그러니까 국가가 줄 돈이 있고 그다음에 계약금 멀취할 부분이 있지. 국가 귀속할 거 있잖아. 이거 퉁쳐갖고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여기 상계 처리 불가. 아, 그러니까 요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다. 요런 거는 특별히 알아둬야 된다고요.
다만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자는 상계 처리가 가능하다. 계약보증금 국고기속과 지체상금 병과 발행 여부. 그러니까 이 지체상금은 이행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한 거지. 늦게 한 거지, 늦게 한 거. 맞지? 이행을 늦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행을 늦게 해서 지체상금을 부과했으면 계약금, 계약보증금 국가기속시킬 수 있다 없다? 이거 이행한 거잖아. 채무불이행 아니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국가기속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두 개는 병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계약금도 몰취하고 지체상금도 부과한다. 이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거는 이행을 한 거니까. 맞죠? 그래서 이 계약보증금 국고기속은 지체상금 미부가 필요. 그러니까 이 계약보증금을 국가로 기속시키려면 채무불이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채무불이행이 돼서 이 계약금을 국가로 기속시켰으면은 채무불이행이니까 이행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지. 근데 지체상금이라는 거는 이행을 한 거를 전제로 하는 거야. 했는데 시기가 늦은 거지. 제때 이행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약보증금을 몰취할 때는 지체상금 부과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병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계약보증금 국고기속과 계약의 해지 순서.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 발생이 됐을 때 계약보증금을 몰취하지. 그러니까 이 국가기속. 제가 전공이 사법 쪽이니까 자꾸 몰취 이런 말을 쓰는데 국가기속 같은 말이에요. 국가기속을 시키는 거하고 그러면 채무불이행이니까 계약 해지할 수 있지. 그랬을 때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계약 해지에 앞서서 계약보증금을 국고기속하는 것이 정당함. 그러니까 계약보증금 국가기속이 이게 우선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하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원래 그 전에 전번주에 어떻게 배우셨냐면은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민법 규정이에요. 맞지?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발생이 됐을 때 이 계약보증금을 국가기속을 시키고 계약을 해제했어요.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아까 이 계약보증금은 뭐라고 했어? 손해배상액의 예정. 그러니까 예정 손해배상액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원래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네가 고의 과실에 의해서 이행을 하지 않아 갖고 내가 이만큼의 손해가 발생이 됐으니까 이 손해를 배상해라 이렇게 가는 거라고 했지. 그런데 이거 입증하고 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뭐를 수수하는 거야? 이거에 대비해서 계약보증금을 수수하는 거지. 그래서 계약보증금은 채무불이행이 발생이 됐을 때 그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고도 뺏을 수 있는 거지. 맞죠? 그러면은 손해배상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계약보증금 국가기속 자체가 손해배상 받은 거야. 그러니까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약보증금 반환. 계약이행이 완료됐을 때는 어떻게?
계약보증금은 돌려줘야 되겠죠? 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계약보증금은 계약 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반환해야 한다. 한 장기 계속 공사 계약은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이 장기 계속 계약이죠. 장기 계속 공사 계약. 그러면 여기가 이제 계약 체결이래요. 계약 체결이라는데 여기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1년 지났을 때 얼마만큼, 2년 지났을 때 얼마만큼, 3년 지났을 때 얼마만큼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그러면 이 금액은, 이 공사 대금은 미리 준다고 했습니까? 안 준다고 했습니까? 준다고 했지. 아까 30일 안에 줘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기이행된 부분, 이미 이행된 부분, 요만큼 이행했으면 이게 3분의 1이라고 쳐. 3분의 1. 계약금액 총 3억입니다. 3분의 1을 이행했으면 얼마를 줘야 돼? 1억 줘야지?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납 부분이잖아, 기납. 이미 이행을 한 부분이지. 그래서 이거는 돈을 주는 거지. 그러면 남아있는 거 얼마야? 2억 원어치 남았지. 2억 원어치 공사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행은 완전히 끝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보증금을 얼마를 받았습니까? 3천만 원 받았지. 맞나? 아니, 자꾸 이렇게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으니까 저도 혼동하잖아요. 근데 지금 엄청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보증금 3천만 원 냈지? 맞잖아. 그러면 요 시점에 보증금 3천만 원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지. 보증금 얼마만 있으면 돼? 예. 이제 잘 통하네. 2천만 원만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1천만 원 어떻게 해? 반환해 준다. 여기 반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1년이 지났으면 공사대금 2억 지급했지? 1억 1억. 그러면은 여기서는 보증금 다시 얼마 돌려줘? 1천만 원 돌려줘야지. 지금 공사는 1억밖에 안 남았잖아. 그러니까 1억에 대한 10% 계약 보증금이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장기 계속 공사 계약. 이거는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사계약 이행보증제도, 요거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